하루.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인 노후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가 현명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대화법과 태도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노년기는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절정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가 우리의 품격을 좌우할 수 있는 미묘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재정적인 측면에만 집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준비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를 둘러싼 소중한 인간관계를 지켜나가는 일이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스스로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농담으로 넘어갔을 말들이 노년기에는 오히려 우리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70대 후반에 김 할머니께서 겪으신 일인데요. 매주 노인정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김 할머니는 에이 늙어서 다들 정신이 없어졌나? 내가 얼마나 말했다고 또 물어보고 그래.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농담 삼아 한 말이었지만 그날 이후 몇몇 친구들의 발걸음이 뜸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이처럼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오랜 세월 이어온 소중한 친구 관계도 서먹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예민해질 수 있고 자존심도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를 더욱 조심스럽게, 더욱 따뜻하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존중받는 노후의 대화법을 익히는 것은 단순히 예의 바른 말을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품격을 높이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노후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예를 들어 늙어서라는 표현 대신 우리 모두 바쁘다 보니라고 표현한다면 어떨까요? 정신이 없어졌나? 라는 말 대신 이해가 잘 안 되셨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같은 의미를 전달하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표현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들은 단순히 말씀을 조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품격 있는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현명하고 품격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한 지혜로운 대화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질 내용에서는 구체적인 상황별 대화 예시와 함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현명한 대화법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할 말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서 더 잘 알아라는 식의 발언입니다. 나 너희 나이 때는 말이야. 라며 시작되는 대화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박미숙 씨는 63세 어머니와 함께 사는 35세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재택근무를 시작하면서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늘었는데요. 어머니는 일은 회사에서 하는 거지 집에서 컴퓨터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제대로 된 일을 하겠니? 라며 매일 잔소리를 하십니다. 하지만 박미숙 씨의 업무 효율은 오히려 더 높아졌고 불필요한 회의도 줄어들어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동네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최현우 씨 58세는 22살 아르바이트생이
제안한 SNS 마케팅을 그런 거 안 해도 장사 잘 됐어. 라며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급감하자 결국 젊은 직원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고 예쁜 사진과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새로운 단골 손님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 강단에서는 정 교수 67세는 학생들의 온라인 강의 요청을 내가 30년 동안 해온 방식이 있는데 라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면서 오히려 더 다양한 교육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강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처럼 나이나 경력만을 내세워 젊은 세대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강원도에서 농사를 짓는 김철수 할아버지 75세는 손자가 제안한 스마트팜 기술을 처음에는 농사는 경험이 전부야. 라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농작물 수확량도 늘고 힘든 육체 노동도 줄일 수 있었답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존중하고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서로의 관점과 경험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요? 둘째, 난 늙어서 이제 아무것도 못해라는 자기 비하적 발언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한마디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 말은 마치 독처럼 천천히 가족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65세의 박종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간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신 박 할아버지는 지난해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교감 선생님까지 지내신 분이었죠. 하지만 퇴직 후 그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은 이제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 였습니다. 처음에는 큰딸 미영 씨가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한테는 영원한 선생님이시잖아요. 라며 위로했습니다. 아들 준호 씨도 아버지, 이제 편하게 쉬실 때예요. 평생 우리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하셨잖아요. 라고 다독였죠. 하지만 박 할아버지의 자기 비하는 계속됐습니다. 손주들의 숙제를 봐주다가도 할아버지가 머리가 녹슬어서 이제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없구나. 라며 한숨을 쉬었고 가족 모임에서도 늙은이가 끼어봤자 방해만 될 거야. 라며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점점 자녀들은 아버지를 대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준호 씨의 이사 계획을 논의할 때도 미영 씨의 작은 카페 창업을 의논할 때도 박 할아버지를 제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 스트레스 드리지 말자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부정적인 반응이 두려웠던 겁니다.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박 할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TV만 하염없이 보는 시간이 늘어났고 방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죠. 한때 활기찼던 저녁 식사 자리는 어색한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박 할아버지는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자기 비하적 발언이 실제로 뇌의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뇌는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족들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자기 비하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가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는 것을요. 전문의의 조언에 따라 가족들은 박 할아버지와의 소통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말씀 마세요라는 피상적인 위로 대신 적극적으로 할아버지의 역할을 만들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의 역사 숙제는 박 할아버지의 몫이 되었고
미영 씨의 카페 운영에 대한 조언도 구했습니다. 준호 씨는 주말마다 아버지와 함께 운동을 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박 할아버지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여전히 가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나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쌓아준 지혜와 경험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자기 비하의 말들이 입에 맴돌 때면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세요. 그 말들이 자신과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요. 셋째, 상대의 외모나 건강 상태에 대한 지적입니다. 살이 조금 늘었나 봐요. 식사 자리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던진 이 한마디에 김영희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퇴 후 우울증을 겪으며 체중이 늘었던 그녀에게 이 무심한 한마디는 가슴 깊이 상처로 남았습니다. 외모나 건강 상태에 대한 지적은 특히 노년기에 더욱 조심해야 할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신체는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해 많은 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요새 왜 이렇게 야위었어요? 재작년 암 투병을 겪은 박상철 씨는 동창회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중이었지만 이 말 한마디에 자신감을 잃고 모임에 나가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많이 하얘지셨네요. 이런 말은 겉보기에는 단순한 관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를 의식하고 있는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자아 정체성의 변화를 겪고 있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주름이 좀 늘었나 봐. 피부 관리에 신경 쓰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은 특히 큰 상처가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언급은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지팡이 짚으시는 게 어색하시네요. 다리 수술 후 재활 중인 이정호 씨는 이웃의 이런 말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건강 상태의 변화는 당사자에게 이미 큰 고민거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타인의 지적은 자존감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이나 외모에 대한 걱정이 된다면 직접적인 지적 대신 요즘 어떠세요? 라고 따뜻하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싶을 때 스스로 털어놓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피곤해 보이세요? 라는 말 대신 차 한잔 하실래요? 라고 제안하거나 살이 쪘네요. 대신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배려가 담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만에 만난 지인을 대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를 지적하기보다는 만남 자체를 기뻐하고 서로의 현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의 변화를 지적하기보다는 같은 여정을 걸어가는 동반자로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배려가 아닐까요? 넷째, 상대방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묻거나 간섭하는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결혼은 언제 하니? 라는 질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친척 모임에서 만난 어르신께서 막내 조카에게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너도 이제 나이가 찼으니 빨리 결혼해야지. 좋은 사람 없니? 조카는 얼굴이 굳어지고 자리를 피하고 싶은 표정이 역력합니다. 결혼이나 출산과 같은 개인적인 선택에 대해 묻는 것은 상대방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런 질문을 불편해합니다. 애는 언제 가질 거야? 라는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도 여러 사정으로 힘든 부부가 있을 수 있고 아예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정한 부부도 있습니다. 한 30대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애는 언제 가질 거니? 이에요. 사실 저희 부부는 1년 넘게 아이를 가지려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병원도 다니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요. 제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또 다른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조카가 있는데 친척들이 모일 때마다 재혼은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조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런 아픔을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질문은 때로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대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일은 재미있니? 취미로 하는 거 있어? 이런 질문들은 상대방의 현재 관심사나 일상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라 부담이 덜합니다. 상대방이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죠. 한 젊은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제 결혼이나 연애 얘기는 전혀 안 물어보시고 대신 제가 요즘 배우고 있는 요리 얘기를 들어주세요. 할머니가 레시피도 알려주시고 다음에 만들어주겠다고 하시니까 정말 좋아요. 그래서 더 자주 찾아뵙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대화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따뜻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노년의 모습이 아닐까요? 때로는 침묵도 좋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따뜻한 미소와 관심 어린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전달되니까요. 가족이나 친지들과 만날 때 이런 작은 배려로 더욱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다섯째,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뒷담화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별로야. 항상 그런 식이잖아. 작년 겨울 한 모임에서 어떤 분이 빠진 자리에서 뒷담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 본인 귀에 들어갔죠. 결국 그 모임은 어색해졌고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뒷담화는 본인에게도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가 나올 때는 그분도 이유가 있겠죠. 다음엔 직접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며 대화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지나친 농담이나 가벼운 비하도 삼가는 게 좋습니다. 얼마 전 한 모임에서 한 분이 농담으로 넌 항상 그런 식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널 어려워하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듣는 사람은 억지로 웃으며 넘겼지만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말하길 그 농담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정말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라고 했습니다. 농담이라고 생각했던 말이 상대에게는 비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말에는 의도만큼이나 전달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세요. 둘째, 경청하는 자세를 갖추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그렇구나, 내 생각이 궁금하구나 같은 공감의 말을 건네보세요. 셋째,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지 말고 조언을 요청받았을 때만 나누세요.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렇더라,
정도로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68세의 이 할머니는 이러한 방식으로 소통하여 지역 봉사단체에서 리더십을 인정받고 계십니다. 젊은 봉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면서도 본인의 경험을 적절히 공유하며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계시죠. 나이 들면 결코 우리 삶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소중한 지혜와 깊이 있는 경험이 더욱 빛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혜와 경험을 어떻게 표현하고 나누느냐에 따라 우리의 노후 생활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동시에 우리 스스로의 존엄성도 지키는 현명한 대화법을 실천할 때 더욱 풍요롭고 행복이 가득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를 따뜻하게 배려하고 진심으로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의미 있고 소중하듯이 오늘 하루도 지혜롭고 행복한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소중한 인연이며 함께할 때 더욱 빛나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하루,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가 실수를 한 걸까? 저분이 나를 불편해하시나? 이런 고민이 들 때면 대부분 혼자서 답을 찾으려 애쓰게 되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숨기려 해도 자연스럽게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은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인간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취미 모임에 나가거나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또는 봉사활동을 통해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 이런 새로운 만남 속에서 우리는 미묘한 불안감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은 그런 작은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더 건강하고 진정성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신호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누군가의 마음을 파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며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이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 발견된 3가지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닌 실제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진실한 패턴들입니다. 그럼 이제 그 3가지 신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말없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눈치라고 부르는 그 미묘한 신호들 말이죠. 이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새로 가입한 동호회에서 어떤 회원분이 계속 여러분을 마주칠 때마다 휴대폰만 보거나 다른 곳을 바라본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신호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이런 무언의 신호는 크게 3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눈맞춤 피하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좋아하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바라보게 되어 있죠. 반면 불편한 감정이 있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피하게 됩니다. 대화 중에 자꾸 다른 곳을 보거나 불필요하게 시계나 핸드폰을 들여다본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둘은 몸의 방향입니다. 편안한 관계에서는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향해 몸이 기울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불편함을 느낄 때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살짝 비틀거나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죠.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는 것처럼요. 셋은 움직임의 변화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굳이 멀리 돌아가거나 자리를 자주 옮기는 행동이 여기에 속합니다. 가까이에서 물건을 건네면 될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하거나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반드시 부정적인 감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저 내성적인 성격 때문일 수도 있고, 그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고민이 있어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행동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지 여부입니다. 한두 번의 관찰로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살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이런 모습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따뜻한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불편하게 해드린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상대방을 탓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모든 사람과 가깝게 지내야 한다는 부담감은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죠. 누군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감정이고 선택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감정을 이해하면서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는 균형을 찾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관계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신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신호는 특별한 무관심과 대화의 벽입니다. 이는 앞서 본 신호들보다 조금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죠. 특별한 무관심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특정 누군가에게만 보이는 의도적인 무관심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모임에서 다른 분들의 말씀에는 활발히 반응하면서도 유독 여러분의 이야기에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를 떠올려 보세요. 이런 태도는 주로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대화 끊기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시작하면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내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끌어들여 여러분의 이야기를 흐트러뜨리는 행동이죠. 때로는 말씀 도중에 불필요한 끼어들기로 대화의 흐름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둘은 형식적인 반응입니다. 아, 그렇죠? 같은 의미 없는 답변만 하거나 가끔은 고개만 살짝 끄덕이는 정도로 최소한의 반응만 보이는 거죠. 이는 마치 당신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라고 돌려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셋은 정보 나누기 제외입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다른 분들과는 활발히 대화하면서도 여러분의 질문이나 의견은 꼭 지나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죠. 또는 중요한 소식을 나눌 때 여러분만 빠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나?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 분명 어떤 의도가 있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나의 대화 방식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내가 대화를 너무 이끌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다른 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적절한 순간에 의견을 내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 보세요.
그 다음으로는 상대방과 편안한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제가 불편한 점을 드린 게 있을까요? 라고 부드럽게 물어보는 거죠. 이때는 비난하거나 따지는 듯한 말투는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런 노력에도 달라지는 게 없다면 그 관계의 거리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과 가깝게 지낼 필요는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때로는 예의 바른 간격 유지가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생에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너무 마음 쓰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험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더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어떨까요? 또 하나 기억하실 점은 상대방의 이런 태도가 꼭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개인적인 선입견이나 오해 또는 그들 나름의 걱정이나 불안이 이런 행동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신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 신호는 숨겨진 날카로움과 깎아내리기입니다. 이는 앞서 본 두 신호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거부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날카로움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직접적인 비난은 아니지만 돌려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런 행동은 매우 교묘하게 이루어져서 때로는 그것이 실제 공격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죠. 이런 모습은 주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돌려 말하기입니다. 와, 우리님은 정말 열정이 넘치시네요 라며 겉으로는 좋게 말하는 것 같지만 말투나 어조에 꼬집는 듯한 의미를 담는 경우입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은 뒷이야기하기입니다. 직접적인 나쁜 말은 아니지만 님이 그러시면 좀 곤란한데 라며 마치 걱정하는 척하면서 여러분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동입니다. 주로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죠. 셋은 의도적인 제외입니다. 예를 들어 다 같이 사진 찍을 때 일부러 여러분을 구석으로 밀어내거나 회식 때 건배할 때면 꼭 여러분만 빼놓는 등의 행동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숨겨진 날카로움의 가장 큰 특징은 맞받아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농담도 모르세요? 같은 식으로 여러분을 더 난처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먼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의도가 분명히 좋지 않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여러분의 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의 바르지만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세요. 그런 표현은 저에게 불편함을 줍니다라고 차분히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믿을 수 있는 다른 분들과의 관계를 잘 가꾸세요. 건강한 인간관계가 있다면 이런 부정적인 상황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고비를 겪어오신 분들이라면 이런 상황도 지혜롭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누군가의 숨겨진 날카로움이 꼭 여러분의 잘못 때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상대방의 불안함이나 부족함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행동이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한 방어일 수도 있죠. 끝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모든 관계를 완벽히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보내는 3가지 거부 신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을 지혜롭게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신호들을 알아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나를 돌아보기입니다. 상대방의 행동만을 탓하기보다는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작은 오해가 깊은 골이 될 수 있으니까요. 2번째는 따뜻한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불편한 점을 드렸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세요. 이때는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인 모습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번째로 건강한 거리 두기입니다. 모든 사람과 가깝게 지내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면서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더 슬기로운 선택일 수 있죠. 4번째는 나의 가치 지키기입니다. 누군가 나를 불편해한다고 해서 내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경험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관계의 마음쓰기입니다.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존중해주는 분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은 길고 그 안에서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겪게 됩니다. 모든 관계가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관계가 어려운 것도 아니죠. 중요한 건 균형 잡힌 마음으로 관계를 바라보고 지혜롭게 풀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시간이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인연들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